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런 거를 쓰고 있었는데 소하천이라든가 수록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국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라고 되어 있죠. 그 쓸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용도를 가진 게 잡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용지, 골프장은 다 체육용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원,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개발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고용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28개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이 에,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한자짜리 지목이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지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을 봐야 되는데, 자, 용도 지역 안에서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예,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토지를 의뢰받을 때 별도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놓은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크게 나누면 도시지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겠죠.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지역에서는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 공업지역, 이제 뒷면에 나오는 뭐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주거 2종 일반, 주거 일반 3종, 준주거 지역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용 1종이라든가 2종, 뭐 일반 1종 같은 것도 그렇게 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예,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붉은 색깔의 그 글자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상업지는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보면 이제 명동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좀 다루는 그런 용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 상업지역이 좀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자, 그런 것도 좀 챙겨서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사실 우리가 전용 공업지역을 중개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일반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이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조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도시지역, 녹지지역 있죠? 자연 보존 생산 이렇게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보존이나 생산은 100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 오늘 다뤄지는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관리 지역 또는 뭐 농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지역은 계획, 뭐 생산, 보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농림 지역이 아마 여러분들 잘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 또는 지방의 토지 중에서 이 농림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가끔씩 이러한 농림 지역을 중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 이제 농업진흥 지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일단은 토지가 있게 되면 그 안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토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뢰를 받죠. 어디 뭐 오피스 건물 지을 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까? 또는 뭐 그냥 근생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받죠. 그럴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 부정관리, 농림, 자환보라고 하는 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중 걸린 생활시설은 여기서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환경에 대한 어떤, 어, 유해? 또는 어, 약간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뭐 지금 그냥 보시죠. 안마시술소, 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 단란주점 같은 경우만 한번 볼게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란주점을 하려고 하면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모든 용도 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 판매시설 찾는 분들도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곤 하죠.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울렛을 질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라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아울렛 같은 경우는 도심을 벗어나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녹지 지역에서는 제한적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계법에서는 녹지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허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녹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허용이 된다. 이 얘기는 녹지 지역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자가 대단히 아울렛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녹지 지역에서 아울렛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리트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이 어떤 마을을 형성하듯이 뭐
10채, 뭐 15채 이렇게 져놓고, 거기에 가면 그 한 채에 뭐, 그, 아울렛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타운 형식으로. 예, 그거는 어쩌면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굉장히 도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죠. 반면에 이제 녹지 지역은 도심하고 가까운 교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그런 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녹지 지역을 선호하긴 합니다. 이럴 때 녹지 지역에서는 대단히 판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별도의 건물 뭐 몇 개 동을 지어 놓고 이렇게 그 아울렛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여주 아울렛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창고. 예. 여기는 전형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 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토지가 나오게 되면, 의뢰를 받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건물을 지어야지만 좋겠는가라고 판단할 때, 예, 이러한 그런 용도 지역의 허용 요구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지를 우리가 중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왜냐하면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죠. 갈 길은 정해져 있지만 이 토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미성숙된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만 놓고 보면 사실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예전에는 이 토지 투자라고 해서, 많이들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토지만이라도 네, 투자를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에, 많이들 이제 거래가 되긴 했는데, 최근엔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를 뭐 투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래에 있는 그 토지가 개발이 되어졌을 때 그 토지의 부동산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토지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는 투자가 되지 않고 그건 투기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뭐 속아서 석강. 지금도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를 개발이 되는 것 같이 속여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뭐 최근에도 세종시 어디에서 그 개발이 불가한 그런 토지를 뭐 평당 4만 원인가요? 뭐 얼마 이렇게 14만 원인가 이렇게 샀다가 한 30배 정도 부풀려서 개발이 된다고 속여서 팔았다고 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검거가 되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도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뭐, 지금은 토지 이음이나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거기 도로가 나와 있죠.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생김새,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도로가 없는 땅을 우리는 맹지라고 하죠. 이 맹지를 중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일단은 아무리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물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즉 개발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지적도 상에 중개해야 될 물건이 도로와 접해 있는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인데요. 법인 명의로 농지, 아까 제가 말했죠. 전답과 이렇게 돼 있죠. 전답과를 농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명의에서는 전답과 농지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법인 중에서도 영농법인, 뭐 이런, 그런 어떤 법인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법인 명의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제 그 농지, 전닫과라고 지목이 전닫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원은 법인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그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녹지지역 아니면 관리지역 또는 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농지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 취득에는 제한이 좀 뒤따라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지만 있는 경우, 토지를 중개할 경우에는 중개하시는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이 토지의 최효율적 가치가 뭔가, 즉 다시 말해서 이 토지에 어떠한 건물을 지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건가를 판단을 하시고 중개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강릉 앞바다가 보이는 여기에 토지가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에 뭐 노유자 시설을 지으면 좋습니다. 또는 무슨 뭐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고속도로 IC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물류 부지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토지의 효율적 가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마케팅을 하느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창고 부지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는 창고 부지 1000평이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농지라고 하는 것, 농지는 제목이 전답과인 것이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농지를,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되면, 농지는, 취득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법상,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어, 하는 사람만 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 자경농 원칙이라고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다가 자경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뭐 저쪽 그 경기 남부 지역에 뭐 농지를 1000평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음, 302평 이하, 농지의 면적이 302평 이하면은 주말 농장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이럴 경우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농지가 속해져 있는 음, 시군구 면단위에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아까 같이 1000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1000평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302평, 즉 주말농장급 이상 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더하기 영농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다가 무슨 거를 어떻게 짓고 또 이걸 짓기 위해서 뭐 경운기를 살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지만 농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농계획서나 그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발급을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영농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다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질 거야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농계획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된다. 예, 근데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농지 처분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걸 우리가 뭐 전 같은 경우는 묵답, 뭐 묵전 이렇게 묵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런 건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를 처분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지를 농지로서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물론 이제 농사의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농지를 용도 변경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목적으로 어, 하려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즉 농지의 그런 어떤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농지지만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거를 국가에다 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100평을 농지를 전용을 해서 거기다 전원주택을 지을 거야 라고 하면 100평 곱하기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에 뭐 만약 5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30%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30%. 자, 이런데 1평방미터가 5만 원을 추가해. 이런 거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5만 원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게 되면 그냥 5만 원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농지를 용도를 폐기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농지만큼의 대체 농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체 농지가 없죠. 농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무튼 농지를 개발할 때는 전용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개발할 때나 산지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일단 맹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맹지는 건축 허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도로와의 관계에서도 4m 도로에 2m 이상 접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 이것도 조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6m 도로에 2m 이상 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알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토지가 속해져 있는 어, 지자체에 뭐 그 건축부서라든가 또는 뭐 도시계획부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지적조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만이
건축 개발 행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어, 그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가보면 길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국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국어가 옛날에는 그래도 폭이 좀 넓었는데, 요즘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그 도로가 좁아지는데, 어, 가장자리 부분을, 경운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라고 해서 이제 그게 길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길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나오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뭐 현황도로, 농로, 전용도로, 하천 제방로는 불가다. 이 전용도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라고 해서 도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즉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에만 접해져 있는 토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맹지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전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을 하시게 되면 농림지역,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 표시가 있는 것, 즉 예전에 이제 절대농지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농지를 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 지방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사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발을 가능하냐? 농업인으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서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어, 나는 집이 없는데 농토, 농림 지역에 땅만 있어요. 그래 내가 살려다 하다 보니까 집을 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집을 좀 져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줍니다. 네. 자, 그게 이제 편법으로 도용될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 지방을 내려다 보면 경지정리, 바둑판 형식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뭐, 그런 전답, 그딴 걸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평야 지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겠죠. 또 뭐 큰 평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농업진흥지역은 일단, 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경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하천을 막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농어촌 공사 있죠. 거기도 어 인위적으로 만든 농지가 거의 절대 농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절대 농지, 농림 지역의 농지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허비한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래도 누가 팔아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농지가 속해져 있는 지역에 현지 부동산하고 코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자, 이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야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전답 과수원, 지목이 전답 과에서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10평의 그런 어떤, 가설 건축물입니다. 를 지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농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게 이제, 어, 일반적인 농지 개발할 때 제가 도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현황도로, 가보니까 이렇게 뭐, 부어라든가, 뭐, 농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현황도로만 가지고도,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알아두시면 이 농지를 중개할 때,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지, 임야입니다. 네. 자, 임야 같은 경우는, 어, 이 취득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법인도 임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악용한 게 우리는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예, 기획부동산? 예, 기획부동산이 바로 기획부동산은 거의 법인 형태로 이루어졌죠.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엄밀히 따지면 기획부동산은 뒤에 부동산자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예, 정부에서든 누구든 언론에서도 땅을 사고 팔았으니까 기획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반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이 땅을 사서 예, 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건 농지는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임야인 경우가 많아요. 예. 자, 임야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야는 일반 법인이 취득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지를 개발할 때도 전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조례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준보존 산지 같은 경우는 뭐 평방미터당 뭐 8,000원?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서 정해놓으니까 산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도로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야도 도로가 없으면 안 돼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등산이나 뭐 이런 걸 가다 보면, 어, 굉장히 좀 가파른 또는 뭐, 어, 그, 포장되지 않은 그런 어떤, 넓은 그런 길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임도라고 합니다. 그 임도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산지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벌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만든 임도인데요. 이 임도 역시 현황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산지 같은 경우는 전형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목이 임야다라고 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중간쯤에 보면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보존산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용하기가 어렵겠구나. 즉 개발이 어렵겠구나. 예. 그다음에 준보존산지 그러면 이 준보존산지는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도로도 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산지분할 제한법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고요. 산지법은 날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죠. 예. 지름이 15cm 넘어가 있는, 그 수목은 항상,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벌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지 분할 제한이 왜 왔냐면 아까 계획부동산제가 설명했죠. 길도 없이 그냥 칼질이라고 하죠. 바둑판 모양으로 쭉 해서 이제 팔아버리고 산 사람은 또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지 분할 제한 모든 지금 현재의 토지에 접해져 있지 않은 상태의 분할은 금지시키고 있고요. 또 최소 평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100평, 150평 그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분할하는 게 가분할하고 임의분할, 뭐 도면분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도면분할이에요. 실질적으로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도면 분할을 하게 되면 관청에다가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그러면 예전엔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 평수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평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좋은데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분할해서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피치 못해서 만약에 내가 농지 한 2000평을 의뢰를 받았는데 도로에 다 물려 있다. 그러면 2000평을 한 사람한테 팔기가 좀 뭐하면,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체류용 쉼터를 내가 좀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체류용 쉼터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전국에 하나에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를 뭐 10개로 나누겠다.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평씩이 되는 거죠. 100평씩 되면 요거를 체류용 쉼터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중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여기는 산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도로에 다 접해 있게끔 분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행사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절차적인 거에 복잡할 경우도 있어요. 시행사하고 일을 할 때는. 시행사하고 일을 할 때 계약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해당 토지가 있으면 매매 계약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10% 정도만 내고 매매 계약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다 하면 10억만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끝이는 게 아니라 이 토지주, 매도자가 되겠죠. 매도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굉장히 힘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 토지 사용 승낙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 토지 사용 승낙서 가진 사람이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행사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행해 줄 때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서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토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남한테 양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인허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를 대신해서 미래에 그 토지를 취득할 시행사가 그 위임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하면 토지대의 10%를 지급하고 토지주로 하여금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 시행사는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허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온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토지 잔금을 치르겠죠. 토지 잔금을 치르는데 이 시행사가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치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시행사가 돈이 없어요. 10억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나머지 100억 중에서 10억을 뺀 나머지 90억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은요, 제일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릿지론을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제일금융권, 증권사, 여기서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새마을금고, 뭐 세금고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브릿지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어, 일으켜서, 그러니까 90억을 받아서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그 시행사는 PFV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 컴퍼니 이름으로 명의를 취득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에, 이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시행사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제일금융권한테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 그걸 본 PF라고 하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잔금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걸 우리는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이 브릿지론은 제일금융권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제2금융권,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취급을 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 매매 계약하고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인허가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렉스라인 토지에 대해 중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